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을 보낸 팀은 어디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72승을 거두고 우승까지 차지한 95-96 시즌의 시카고 불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번 시즌 우리는 역대 두 번째로 위대한 팀을 봤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규 시즌 승수일 수도 있고 플레이오프에서 지배력일 수도 있고 혹은 얼마나 아름답고 효율적인 농구를 했는가일 수도 있죠. 하지만 팀의 경기력을 단 하나의 수치로 정리하자면 넷 레이팅만큼 명확한 지표는 없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보여주는 이 수치는 한 팀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말해주죠. 바로 이 지표에서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95-96 시즌 불스에 이어 역대 2위,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넷 레이팅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알고도 못 막는 돌파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수비, 그 중에서도 상대 에이스를 틀어막는 락다운 디펜스에 있습니다. OKC의 수비는 단순히 실점을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 에이스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흐름 자체를 끊는 수비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OKC가 상대했던 건 약팀이 아니었습니다. 리그를 호령하는 슈퍼스타들이었고 심지어 지난 시즌 MVP인 니콜라 요키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스타들이 OKC를 만났을 때 모두 평소의 퍼포먼스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커리어 최악의 시리즈라는 평가까지 나왔죠. NBA에서 슈퍼스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 이유는 어떤 수비를 만나도 이겨내는 꾸준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OKC 앞에선 이들이 하나같이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OKC의 수비의 기본은 갭 디펜스입니다. 갭 디펜스는 볼 핸들러의 돌파 경로에 원 카운트 거리에 있는 수비수가 미리 자리를 잡고 돌파 자체를 먼저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갭, 공간을 수비하는 전술이죠. 하지만 갭 디펜스 자체는 OKC만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 거의 모든 NBA 팀들이 이 수비를 사용하죠. 그런데 OKC의 갭 디펜스는 들어가는 깊이부터 다른 팀들과 다릅니다. 돌파를 살짝 견제한 뒤 자신의 매치업으로 돌아가는 팀이 대부분이라면 OKC는 돌파 자체를 끝까지 따라가고 애초에 볼 핸들러가 돌파를 아예 시도조차 못하도록 수비 벽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OKC의 갭 디펜스가 강력한 이유죠. 팀원을 이용해 스크린을 걸고 원하는 매치업을 만들어낸 에드워즈. 그런데 스위치된 수비수 케이슨 월러스는 자신의 새로운 매치업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에드워즈가 돌파하려는 공간을 미리 선점해 그 앞에 떡하니 서있죠. 나머지 OKC 수비수들은 지역방어 형태로 공간을 커버하며 패스가 나올 경우 곧바로 로테이션할 준비를 마친 상태. 결국 에드워즈는 원하는 매치업은 얻었지만 돌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공을 다시 밖으로 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핸들러가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일찍 공을 패스하게 유도하는 것이 목표죠. 하지만 이런 수비 방식에는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볼 핸들러에게 두 명이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숫자 싸움에서 밀리게 되죠. 심지어 OKC는 에드워즈의 돌파를 막기 위해 5명의 수비수가 모두 페인트존 안으로 모이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외곽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격팀이 공을 빠르게 돌리면 언젠가는 오픈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스는 대부분 코너 3점에서 나오죠. 실제로 OKC는 정규 시즌 동안 리그에서 코너 3점을 가장 많이 내준 팀이었습니다. 전체 3점 허용 개수도 상위권이었죠. 3점 슛의 리그인 2025년 NBA에서 3점을 가장 많이 내주는 팀? 당연히 수비 수치는 형편없어야 할 정상입니다. 하지만 OKC는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에서 리그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슈터에게는 슛을 주지 않고 나쁜 슈터에게만 슛을 준다. 골대 근처에서 공을 잡은 요키치. 그리고 곧바로 포스트업을 시작합니다. 요키치가 페인트존 안에 들어서자 OKC 수비수들은 순식간에 안으로 좁혀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도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위긴스는 골밑에 있는 에런 고든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수비하고 있고 월러스도 윙에 있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끝까지 수비하고 있습니다. 요키치에게 더블팀 간 수비수들은 외곽에 있는 웨스트브룩과 브라운을 맡고 있던 선수들입니다. 즉 3점 슛을 내줬을 때 리스크가 가장 적은 선수들을 선별해서 더블팀을 보낸 것이죠. 공격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위긴스는 다시 포터 주니어에게 길게 클로즈아웃을 하면서 3점 슛을 시도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요키치에게 공이 돌아오자 이번엔 월러스가 브라운을 버리고 깊숙하게 갭 수비 위치로 들어가 요키치의 공격 루트를 막습니다. 이렇게 선수마다 다르게 수비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OKC는 단순히 공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슛을 허용할지를 정확하게 계산한 수비를 한 것이죠. 하지만 OKC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외곽에서의 갭 디펜스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설령 외곽 수비
수비를 뚫고 골밑까지 돌파하더라도 그 안에는 두 명의 정교한 림 프로텍터 하텐슈타인과 홈그렌이 기다리고 있죠. 이번 시즌 하텐슈타인과 홈그렌은 개별 디펜시브 레이팅 2위와 3위를 기록한 빅맨들입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뛰어난 수비수들인데 수비를 풀어나가는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뛰어도 겹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내주는 선수들이죠. 픽앤롤 수비에 끌려나간 하텐슈타인, 에드워즈의 정확한 포켓 패스로 고베어에게 완벽한 레이업 찬스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위크사이드에서 홈그렌이 날아들며 정확하게 로머 역할을 수행하죠. 뛰어난 샷블로커를 제쳐도 그 뒤에 또 벽이 기다리고 있는 OKC의 투빅 라인업. 요키치처럼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브루저 타입을 상대로도 1차 방어는 하텐슈타인이 맞고 그 뒤로 홈그렌이 커버하며 수비를 완성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든 속도로 뚫든 OKC의 이 투빅 듀오는 그야말로 맨유 시절 퍼디치를 보는 것 같은 통곡의 벽입니다. 데이그널트 감독은 OKC의 정교하고 유연한 수비를 완성한 천재 감독입니다. 하지만 데이그널트 감독의 천재성은 오직 전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전으로 쓰기에는 뭔가 아쉬운 반쪽짜리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용병술, 그 용병술이 OKC를 파이널로 이끌었죠. OKC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에너지와 끈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멘탈, 미국에선 이런 선수들을 Dog라고 부릅니다. OKC는 그런 선수들을 정말 잘 찾아내고 또 빛나게 해주는 팀입니다. 케이슨 월러스, 2023년 로터리 픽 출신이지만 대부분의 NBA 팬들은 이번 플레이오프 전까지 이름조차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월러스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앤서니 에드워즈를 상대로 숨막히는 수비를 펼치며 자신의 이름을 팬들의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1차전에서 월러스는 에드워즈를 수비한 동안 단 2점만에 내줬는데요. 더 놀라운 건 에드워즈가 월러스를 상대로 시도한 슛이 단 2개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2개밖에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에드워즈와 월러스의 1대1 상황, 월러스는 먼저 손을 뻗어 압박하고 순간적으로 에드워즈에게 돌파 각도를 내줍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곧바로 리커버에 다시 몸을 붙이며 돌파 길을 막아냅니다. 그러자 에드워즈는 특유의 감속 동작으로 방향을 바꾸며 수비를 떨쳐내려 하지만 월러스는 그림자처럼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벽한 타이밍으로 볼만 건드리면서 턴오버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공을 잡은 에드워즈, 이번에 스크린을 이용해 조금 더 쉬운 수비수를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월러스는 끝까지 따라붙으며 절대 스위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겠다 라는 의지와 끈기, 월러스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어떤 어드밴티지도 만들지 못한 에드워즈는 공을 팀원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의 에이스가 슛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포지션, 그 중심에는 월러스의 집요한 수비가 있었습니다. OKC가 미네소타를 막아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죠. 미네소타 시리즈의 숨은 보석이 월러스였다면 덴버 시리즈의 보석은 단연 알렉스 카루소였습니다. 특히 농구대학에서 다뤘던 7차전에서의 카루소의 요키치 수비, 정말 이 선수가 어디까지 수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장면이었죠. 카루소가 요키치를 맡았을 때 OKC 입장에선 두 가지 큰 이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요키치와 머레이의 스크린 액션 상황에서 카루소가 스위치를 쉽게 처리하며 머레이에게 어드밴티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OKC의 림 프로텍터들이 페인트 존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요키치는 시리즈 내내 홈그렌을 외곽으로 끌어내 헌팅하면서 OKC의 림 프로텍션을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루소가 요키치를 1대1로 막아주자 홈그렌과 하텐슈타인은 골밑 근처를 벗어나지 않고 수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가장 믿기지 않는 장면이자 일반적인 농구 상식을 파괴하는 장면, 요키치를 수비 중인 카루소, 브라운이 드리블로 돌파하자 카루소는 곧바로 튀어나와 스위치로 브라운의 돌파까지 막아냅니다. 공격이 막히자 브라운은 다시 머리에게 공을 넘깁니다. 이제 브라운은 카루소가, 요키치는 홈그렌이 막고 있는 상황, 여기서 정말 기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카루소가 홈그렌에게 다시 브라운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며 스크램 스위치를 지시합니다. 아니 애초에 196cm의 가드가 211cm의 센터를 막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미 정상적인 매치업이 된 상황에서 다시 일부러 작은 수비수가 센터를 막겠다고 스위치를 지시한다? 상식을 깨는 수비 장면이었죠. 그만큼 카루소는 요키치 수비에 자신이 있었고 홈그렌이 뒷라인에서 커버해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나 무서운 OKC의 수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아직까지 OKC의 두 명의 올 디펜시브 팀 수비수들은 언급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루 돌트. 현지 팬들은 돌트를 이렇게 부릅니다. 돌처 챔버. 이름 루 돌트와 고문실이라는 뜻의 톨치 챔버를 합쳐서 만든 별명이죠. 말 그대로 돌트의 수비는 고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돌트는 매우 피지컬한 수비수입니다.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진짜 무엇이든 주저없이 시도합니다. 물론 그 트지와 에너지가 과해서 호불호가 갈릴 때도 있지만 돌트의 끈기, 허슬,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은 정신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즈가 하프코트를 넘기도 전부터 이미 붙어있는 돌트, 스크린이 오자 온몸을 던지듯 스크린을 통과하며 일리걸 스크린을 유도해냅니다.
공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드워즈가 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돌트는 항상 손을 몸에 대며 압박하고 조금도 편하게 두지 않으려는 수비를 이어갑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편해지면 리듬을 타기 시작할 수 있다.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루 돌트는 그런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 디펜시브 팀 선수 제일런 윌리엄스입니다.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OKC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제이덥의 수비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덥은 미네소타의 2옵션 랜드를 롤플레이어, 아니 존재감 자체가 없는 선수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OKC를 만나기 전 랜들은 그야말로 날뛰었습니다. 뉴욕에서 많은 실패를 겪은 끝에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된 랜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본인의 농구를 펼쳤죠. 에드워즈 옆에서 자신감 있게 2옵션 역할을 해내며 레이커스, 워리어스를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OKC 시리즈에서 랜들의 앞에는 제이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참담했죠. 5경기 동안 랜들은 제이덥 상대로 13점에 그쳤습니다. 필드골 14개의 시도, 4개 성공, 6개의 턴오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한 경기 성적이 아니라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기록한 수치입니다. 제이덥이 랜들을 수비하던 시간 미네소타는 총 13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랜들이 기여한 득점 비율은 9.7%에 불과했죠. 슛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제이덥의 수비 앞에 랜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OKC의 수비는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철학이고 문화고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이번 시즌 OKC의 돌풍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안 돼. 슈퍼팀이 아니어서 안 돼. 우승은 경험이 중요한데 여긴 우승해본 선수가 없어서 안 돼. 하지만 그 팀이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들을 무너뜨렸고 그들에게 커리어 최악의 시리즈를 선물했으며 NBA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넷 레이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평균 25.2세의 이 팀은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것이죠. OKC의 이번 여정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이 OKC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농구대학의 장석환이었습니다. 더 많은 NBA 전술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